나중에 2학년 것도 한번 풀어볼 건데 그 이유가 내가 느끼기에는 이번 고3 모의고사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만 고2 게 진짜 어려웠어. 걔네가 1등급 컷이 78점이거든 이번에. 그래서 내가 느꼈을 때 이거보다 어려웠어. 고3 거보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고2 것도 내가 숙제로 내주든지 아니면 한번 해보든지 해볼게요. 자,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 개념인데 너무 당연한 말이야. 그 물건에 대한 권리. 근데 여기에는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해당이 된대요. 그럼 얘네는 전부 다 그거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가 있는 애들이지. 점유권이라는 건 그것을 점유, 즉 지배하는 사람한테 주는 권리라고 보면 되고, 전세권은 당연히 그 전세에 대한 권리인 거고, 저당권이라는 게 우리 보통 이것도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저당권이 잡혀있다 안 잡혀있다 이런 말에 쓰는데, 채무자에게 변제를 했느냐, 채무자가 변제를 했느냐, 뭐 그거에 대한 권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냥 그렇게 이해해주면 돼.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쟤네가 전부 다 이제 물건에 해당하는 애들이라는 거 정도? 근데 이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은 동산보다는 값비싸죠. 동산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 금반지, 뭐 피아노 이런 것들. 따라서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절차를 좀 번거롭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를 할 때 보통 매수인, 즉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해서 매도인, 그 아파트를 파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죠. 예를 들어 그 아파트의 가격이 1억이야.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다?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주는데, 관행상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도 한다. 위약금이라는 건 뭐야? 그 약정을 깨트렸을 때 내는 벌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를 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긴다? 그러면 20%를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아파트 매매 대금을 지금 1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억이 아니잖아. 뭐 한 10억이라고 한다고 치면 계약금이 1억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위약을 해버리면 그 1억을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위약금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계약의 신뢰성을 좀 주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매수인이라면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매도인이라면 그 2배를 물어주고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가능성도 있기는 해. 그럼 남은 90%의 대금 중에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대금을 중도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90% 중에 내가 더 지급할 수 있으면 그게 중도금인데,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즉 10% 이상의 돈을 지급하게 되면 이제 계약은 해제가 안 되고, 남은 대금인 잔금까지 다 건네, 즉 9천만 원을 다 건네면 매매 대금의 지급이 마무리가 되죠. 아파트 대금 1억까지 이제 다 찬 거지.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이제 건네받습니다. 이로써 매매 계약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10번 문제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다. 1문단에 보면 소유권이 곧 물건인데, 물건이라는 건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거든요.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아직 모르고 11번 4번 선지.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면 매도인은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건네줘야 한다. 요거 근거 여기 있죠? 밑에. 여기가 11번에 4번 선지 근거고, 그리고 5번 선지도 찾을 수 있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일방적인 해제가 가능한데 중도금을 내버리면 그때부터는 해제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5번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문단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확인 가능했고.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등기부라는 것에 기재가 되는데, 아까 말했죠? 등기부 등본 500원 내면 뗄 수 있어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또는 그 기재하는 것 자체를 등기라고 한다. 즉 내가 이제 이 집의 소유자가 됐어요 라는 걸 등기시키는 거야. 부동산 물건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사회 일반에 공개합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누구나 뗄 수 있어. 내가 옛날에 이 인천집 전세 들어갈 때 나는 사실 되게 게을러.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등기부등본 이런 것도 잘 안 떼봤어. 근데 내 남자친구가 그 집에 등기부등본을 미리 한번 떼본 거야. 우리 집 걸. 근데 떼봤더니 약간 요상하다. 이 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등기부등본은 내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 주소만 치면 누구나 떼볼 수 있어. 돈만 내면. 당장 다현이네 집 등기부등본 내가 떼볼 수 있다는 뜻이야.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인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등기부 등본에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아. 딱 그 집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한 물건에서 그 일부나 구성 부분에 따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몇 개의 물건을 포괄하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도 없다. 즉 그냥 하나만 등기로 기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예로 든 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관해서 하나의 등기부만이 존재하며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아파트의 주소와 건물 상태와 같은 표시사항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갑구에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이나 변동사항이 기재가 되고, 전세권과 저당권 같이 소유권이 아닌 물건들은 을구에 기재된다. 1문단에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은 전부 다 물건이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전세권과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물건들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을구라는 칸에 따로 기재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등기부 표제부라는 건 그냥 그 등기부 등본 떼보면 표제부라고 칸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서도 갑구와 을구를 나눠서 기록을 다르게 한다. 뭐 이 정도의 정보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10번 2번이 틀렸죠. 누구 때문에? 소유권은 을구가 아니라 어디에? 갑구에 기록을 하죠. 지문에 보면 소유권이 아닌 물건들만 을구에 기재한다라고 이 문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3번도 틀렸어. 왜일까? 권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문단에서 뭐라고 했어? 누구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 편성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그 소유자 이름으로 편성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등기부 등본 뗄 때 얘들아 그 소유자의 이름을 검색해서 떼는 게 아니고 그 물건, 그 건물의 주소지를 검색해야지만 등기부 등본이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고. 4번도 틀렸어. 왜일까?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내 남자친구가 확인했다니까.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문으로 치면 여기 사회 일반에 공개한다가 근거가 될 수가 있겠지. 5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물건을 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표제부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문단에 보면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둔다. 그래서 여러 개 둘 수 없고요. 딱 한 개만 등기에 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10번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고 11번 아직 모르죠? 네, 3문화 내려가 볼게요. 이러한 등기상의 공시, 얘들아 공시는 그 전에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말인데 공시는 권리를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올리는 거 자체가 그 물건에 대한 나의 권리를 남들에게 공시하는 거야.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야말로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요. 내가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게 나의 권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과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자 바뀌면 기입등기 부분에 그 소유자 변경이 기록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나 뭐 저당권 설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또 완료된 등기가 신청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실체적인 어떤 사실과 불일치한다는 게 확인됐을 때는 등기를 또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경정등기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바뀐 건 아니고요. 뭔가 오류가 있을 때 그걸 정정해야 하면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경정등기에는 부동산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로 경정하는 거. 말이 지금 뭐 오류가 있어서 잘못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권리 자체를 뭐 경정하는 등기가 뭐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기입등기랑 경정등기의 그냥 차이 이 정도만 제시를 해준 거죠. 12번 2번 선지. 등기는 물건에 관한 거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죠. 물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다. 물건에는 소유권이 있었잖아. 그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공시할 수 있겠죠. 여기 3문단에 첫 번째 줄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2번의 근거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은 기입등기다. 맞죠? 신청상의 착오로 일치하지 않는 등기의 기재가 있으면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맞죠? 이거 다 여기 3문단에 그대로 있어요. 기입등기. 그 다음에 경정등기.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다 찾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면 밑에 가서 볼게.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느니. 그러면 파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야?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에요. 이제 새로운 권리자고요. 등기 의무자는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어 있던 이 매도인이겠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 얘네가 사실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근데 나도 이건 몰랐는데 나는 보통 사는 사람이 등기를 새로 신청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 내가 딱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흔히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실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서 그냥 같이 처리하는 거야. 위임을 해준다는 건 뭐야? 권리를 넘겨준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매도인이 자기의 권리를 매수인한테 넘겨주면 매수인이 그냥 매도인의 권리까지 한꺼번에 공동으로 처리를 해서 여기 등기 신청을 한다. 뭐 이 얘기죠. 근데 원래 원칙은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 위임받으면 매수인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11번 1번 선지. 방금 봤던 거.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수 있어요. 2번. 이게 좀 헷갈렸던 거지. 놓치기 쉬웠는데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죠. 2번이 정답. 그리고 이거 아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네. 기입등기. 등기명의 변경을 하려면 기입등기다. 여기 근거 좀 다시 찾을게요. 11번에 2번 선지. 여기 등기 권리자에 대한 근거였고 그리고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도 4문단에 있었고 네, 그래서 일단은 1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 5문단 가볼게요.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칙이 거론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등기가 어떻게 하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조건이겠죠? 첫 번째,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근데 아까 위에서 이 공시가 뭐를 하면 생기는 거야?
등기를 하면 생기는 게 공시거든요.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지만 이게 나의 소유야 라는 걸 공시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등기를 안 하잖아? 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했었어도 물권 변동의 효력, 즉 소유권 이전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첫 번째 성립요건주의의 조건이죠. 얘는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공시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와 제3자 전부 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 네, 사실 이게 맞죠. 등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만약 계약서만으로 소유권 변동을 인정하게 돼버리면 사기꾼이 너무 많아져. 피해보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반면에 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냥 계약이 완료가 되기만 하고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한대. 이게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계약만 완료되면 당사자 사이의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한대. 그럼 얘는 뭘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만 공시를 갖추지 않았을 때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대항요건주의래. 그러면 대항요건주의는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인정을 해줘요. 당사자 물권 변동 인정하지만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을 하는 건 인정해주지 않겠다. 한마디로 얘는 별로 등기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등기 안 했어도 계약만 완료되어 있으면 그 계약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 이전은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이걸 딴 사람한테 파는 거? 그건 인정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 현재 법제는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대. 이것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법에서는 둘 중에 뭘 선택한다는 거야? 성립요건주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 성립요건주의. 왜냐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을 때만 당사자, 그 계약의 당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만큼 등기가 중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등기 안 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 인정 안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게 지금 뭐냐면 12번의 1번 선지야. 대항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는 뭐야? 등기가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해.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야? 꼭 등기가 필요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된다는 건 결국 등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대항요건주의는 등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가 맞는 선지인 거야. 근데 선지의 문장을 머릿속으로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1번 선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5번이 이제 정답인데 앞에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걸 확인하기도 좀 어려웠다는 거지. 우리 법제는 등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합니다. 근데 계약의 완료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얘는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까지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이거 사실 앞뒤가 안 맞죠? 그냥. 그래서 5번, 1번 선지가 중요했던 선지인 것 같고, 이런 거는 내신으로 변형해서 내기도 참 좋아요. 말을 바꿔서 뭐 대항요건주의는 등기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된다는 원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또 애들 헷갈린단 말이죠. 그런 거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마지막 A.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다. 결과가
생기다. 거래가 생기다. 거래가 완료되다. 이런 의미죠. 이럴 때는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되죠. 주어를 보면 되겠네. 그 주어가 최대한 거래랑 비슷한 걸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번. 2, 3번은 어떤 요소가 모이다. 이런 의미고 4, 5번은 뜻한 대로 되다. 이런 의미라서 관련이 없습니다. 네, 어려웠던 지문이라서 당연히 올해 수능에는 나오진 않겠죠. 근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지문이었어. 자, 혹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문제 쭉 보면서 내가 이해가 안 간 선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